한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투자 웨비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웨비나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임경민 과장입니다. 이번 한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투자 웨비나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함께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획한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중국 경제정책 및 투자 환경 소개와 중국 제품 주요 인증 제도 설명,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은 전체 발표가 끝난 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전 접수된 질문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왕효우 주한 중국 대사관 경제상무처 사무관님의 중국 경제정책 및 투자 환경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会长、邢大使、各位参会企业家、 기업인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한중 관계와 중국 시장 동향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중 관계 및 중국 경제 현황, 해외 투자 관련 법률 제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경제 무역 협력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발전입니다. 한중 양국은 이웃 나라이자 인문 교류가 활발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후 양국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동반자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이 세 단계를 거쳐 양국 관계가 격상하였으며 이제는 상생 발전, 지역 평화, 아시아 경제 살리기, 세계 번영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질적 발전을 일궈냈고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다 주었으며 나아가 지역 내지 전 세계의 지속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양측의 고위급 회담과 각 계층 간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양국의 무역 규모는 60배 증가하였으며 연간 3천억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양국의 인구 이동 규모는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서로의 최대의 유학생 배출 국가가 되었으며 수많은 지역에서도 5호 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양국은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서로를 도우며 협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역 통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세계적인 모범 협력 사례를 남겼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와 협동 방역의 강도를 높이자는 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추진으로 한국 관계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양국 관계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관건의 시기입니다. 양국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올해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는 2020년 경제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작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 경제 성장 속도를 기록하였고 100조 위안을 돌파하여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빈곤 퇴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소강사회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빈곤 퇴치 캠페인에 크나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의 리더십과 국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목표였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중국 경제의 견고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올해는 창당 100주년이자 또한 14차 5개년 계획이 첫 발을 내딛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선에서 중국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강조하고 국내외 쌍순환 전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적 성장을 위해 공급 측 개혁을 주 업무로 혁신을 원동력으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9년 서비스업의 성장 규모는 53조 4,233억 위안이고 동기 대비 6.9% 성장한 수치이며 GDP의 53.9%를 차지하였습니다. 정보 전달,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업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기 대비 20.4%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임대업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도 비교적 빠른 성장 추세로 9.2%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성장 속도가 두드러집니다. 제조업은 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은 자체적으로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현재 UN 국제 산업 분류 코드에서 있는 모든 산업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항공우주, GPS 항행위성,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통신 등 일부 하이테크 산업에서 이미 시스템, 설비, 능력을 겸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중고급 시장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철도, 항공 등 프리미엄 설비 제조업, ICT 산업이 핵심 분야인 하이테크 산업 역시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설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1.7%와 9.5%입니다. 2019년 하이테크 제조업은 동기 대비 8.8% 성장하였고 설비 제조업은 동기 대비 6.7%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실물 경제 이 기술들이 실물 경제에 스며들면서 스마트 유통, 생산 공유 등 새로운 생태계와 업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IoT, 블록체인, 웨어러블 기기, 인공지능 등 분야에 혁신의 붐이 일고 있어 교통, 의료, 관광, 스마트 도시 등 분야의 기술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유통의 연평균 성장 속도는 각각 17.8%와 28.8%를 기록하였고 2018년 온라인 유통이 전체 소비재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관련 기업의 연평균 수입 증가 속도는 각각 32.8%와 21.2%이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기업의 11.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개방형 경제 정책은 중국을 세계 2대 소비시장, 최대 무역 상대국, 세계 2대 서비스 무역 상대국, 최대 외화 보유국 및 세계 2대 외화 유치 국가로 만들어 주었고 이는 경제 무역 대국의 이로써 경제 무역 대국의 지위는 경제 글로벌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의 인구는 14억을 돌파하였고 가장 방대한 규모의 중산층을 확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소비시장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최종 소비 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57.8%이고
이는 총 자본 형성률보다 26.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소비력이 크게 늘어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전환하였고 중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으며 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1인당 소비 지출액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5.9%로 동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엔겔 지수는 28.2%로 0.2%포인트 감소하였고 도시화율은 더욱더 제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60%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의 촉진과 소비의 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중국의 개방 확대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대외 개방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고 중국의 개방형 경제 지표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환경은 3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5단계가 오른 수치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간소화 정책 추진과 진입 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하였고 더욱 깊고 넓은 개방의 척도,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여러 방면에서의 해외 투자 제한 완화, 또한 해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조치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과 대외 무역 및 해외 투자 등 거시 펀더멘탈의 안정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즉각 외자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을 상대로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방역에 성공하였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외자 유치법 시행과 최신 버전의 전국 및 자유무역 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과 세계의 자유무역 시범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해외 자본을 이용하여 경제 역성장을 이루었고 해외 투자의 안전지대로 등극하였습니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외자유치법을 시행하였고 외자 기업의 진입 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진입 전 국민 대우란 투자 준비 단계에서 중국 투자자의 투자금보다 높거나 같은 금액을 투자한 해외 투자자는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네거티브 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지역에서의 외자 유치를 특별하게 관리함으로써 특별하게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외자 유치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 금지 분야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한 그리고 투자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네거티브 리스트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 외의 분야는 현지 투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합니다. 최신 버전의 2020 해외 투자자 시장 진입 특별 조치는 2020년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같은 날 자유무역 시범구 외자 유치 네거티브 리스트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버전입니다. 기존의 37개 조항에서 30개 조항으로 정책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유무역 시범구의 개방성을 확장하여
중약제와 전문 교육기관 설립의 투자를 허락하였습니다. 두 건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또는 무역시범구에서의 투자 금지, 투자 제한 및 특별 관리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식 배당 또는 직위 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PPT 내용 1번과 2번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리스트이고요. 아래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다운 링크도 걸어두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除了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外， 방금 말씀드린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또 다른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는 2020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이는 국내, 국외 모든 투자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이 리스트에서 중국 국경 내에서 투자가 금지하는 분야에 대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PT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파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중 양국은 29년간의 밀접 교류를 통해 정책적으로 상호 신뢰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 가치사슬은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투자 환경이 가장 좋은 것 역시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다음 몇 개의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국의 지역 분포입니다.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은 다양한 산업이 분포되어 있고 기초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수인재, 신자재,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서비스업이 이곳을 뒷받침하고 있어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중서부 지역은 중국 토지 면적의 71%를 차지하는데 3억 5천만 인구를 확보하고 있어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최근 기초 인프라가 점차 완비되고 있고 노동력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 투자 회수율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삼성, SK 등 세계 탑 500에 드는 기업의 공장이 이곳에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정책 완화, 세금, 산업용지, 대출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곳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자유무역구의 발전입니다. 중국 영내 자유무역 시범구는 18곳으로 60%의 성과 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역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 자금,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상품의 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투자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해 이미 7번의 협상을 거쳐 큰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서비스와 투자 환경에 있어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인프라 보너스입니다. 5G, AI, 산업, 인터넷, IoT 기술 등 뉴 인프라는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자 미래 발전을 위한 중국의 핵심 투자 분야입니다. 뉴 인프라는 30개 이상의 주요 산업에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35조 8천만 위안에 달하여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GDP 성장 기여도는 68%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안정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완화하고 뉴 인프라와 관련한 주요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국 산업단지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중국 옌청, 옌타이, 회이저우, 그리고 한국 새만금 등 4개 지역에 양국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장춘에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인천, 웨이하이에는 지방협력시범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협력 산업단지는 다양한 양국 기업의 편의 정책과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양국 정부가 구축한 훌륭한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비록 전통 산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스마트 제조, 무인 배송, 온라인 쇼핑, 의료 등 신흥 산업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양국에는 수많은 비대면 서비스와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 무역 박람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결제와 비대면 경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유례없는 역사적인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비대면 시장의 향후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 로봇 산업, 웨어러블 기기 산업, 스마트 설비 산업, 디지털 경제 산업 등 하이테크 제조업과 선전, 외강하오, 대만구 및 장삼각 지역의 설비는 비대면 경제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 기업인들의 투자와 미래지향적 혁신을 기대합니다. 여섯째, 제3국 시장 공동 개척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높고 협력 기반이 탄탄하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각자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참여한다면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국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1+1+1 크기 3이라는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영내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를 빌려 수입 박람회가 11월 5일에서부터 상하이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박람회입니다. 특히 우수한 제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우수한 제품을 갖고 수입 박람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양국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도모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작년 경제 투명성과 무역 투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 외자유치 지침 2020 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크게 중국에 대한 이해, 중국에 대한 투자 관련 법률 제도, 주거 환경, 업무 절차 등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영, 일, 3개 국어 버전과 함께 동시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과 법, 그리고 국제화 기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운 링크를 공유하였습니다.
중국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는 별첨 문서가 있는데요. 투자 관련 부처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지침 뒷면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중국 각 지역 투자 관련 부처와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효우 사무관님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현지에서 참석해 주신 구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감독국 소비재처 부처장님께서 중국 제품 주요 인증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 회장님, 대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중소기업,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인증감독국에서 왔고요. 주로 소비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인증제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C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입니다. 네, 인증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3C 개혁 강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향후 발전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간단하게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TPP에 따르면 WTO는 그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수입 제품에 대해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 마크를 부착한 후 출판,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기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C는 중국 강제 인증의 약자인데요. 네,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3C 제도는 2001년 12월에 공식 발표되었고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3년 8월 1일부터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중국의 3C 제도는 제품의 안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만약 안전, 환경 분야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큰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네,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를 시장 진입 장벽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중국의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는 그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제품 품질법이 있고요. 법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증 허가 조례가 있습니다. 규정을 보자면 강제성 제품 인정 관리 규정이 있고
공식 문서로 보자면 강제성 제품 인증 리스트, 강제성 제품 인증 규약, 조치 및 관련 통보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문서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제성 제품 인증에 대한 관련 규정 등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3C 인증을 할 경우에는 그 관련 해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리 감독 총국은 그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의 수립,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초안 수립, 리스트 조정, 대외 공식 발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리스트에 대한 인증 규칙의 제정과 발표를 맡고 있고요. 또한 인증 마크 디자인 발표, 인증서 기준을 확인하고요. 인증 및 관련 업무를 시행한 인증기관과 실험실 지정,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 시장관리감독부처 대상으로 강제성 인증제도 위반 처벌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체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 구역에서의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품 유효성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 검사 및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 허위 인증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및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증 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처벌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히 그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기업 운영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고, 인증기관, 실험실, 종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기관 인증 실행 규칙에 따라서 그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인증 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행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 인증을 허가하더라도 이것을 임시 중단한다든지 이것을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제품의 인증 과정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험실을 지정하여 인증 샘플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3C 인증이 실행된 이후로 4대의 통일성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리스트 통일, 그리고 기준 및 기술 요건 통일, 허가 절차 통일, 인증 마크 통일이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이든 아니면 수입을 한 상품이든 모두 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 후 모든 인증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 기업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7가지의 인증 그 제품군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신 안전과 그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선 전선 및 케이블, 그리고 전기회로, 저전압 전기 설비, 미니와트 전동기, 전동 공구, 전기 용접
또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조명전기, 농기계, 소방용품, 자동차 및 안전부품, 건축자재, 어린이용품, 폭발 방지용 전기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용 가스 버너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제품군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그 10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성명이라고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7개 대분류 중 총 103개 종의 제품이 있고요. 그중 19개 제품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인증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위원회에서 그 기관을 살펴보면요. 모두 그 35개의 인증기관이 지정되었고 총 250개의 실험실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시장관리감독국의 그 유효한 인증서는 지정한 인증기관은 35군데가 있고요. 그 실험실 지정된 것으로는 2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효한 인증서는 총 40만 4,637부가 있겠고요. 여기서 관련 기업은 4만 5,162개가 되겠습니다. 유효한 자기 성명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2만 28만 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여기 목록에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 시 강제성 제품 인증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 강제성 제품 인증을 면제할 수가 있는데요. 혹은 면제되는 방식으로 중국에 수입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으로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주 중국 국제기구, 외교관의 개인 소지품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 해당되겠고요. 세 번째는 타국 정부의 구호 및 기부 물품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강제성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 시 강제성 제품 인증이 면제됩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정부 강제성 제품 인증 면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지방정부 시장관리감독부처에서 3C를 발급받은 후 수입 및 기재한 신고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9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개발 또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품으로 수입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라인의 기술 심사에 필요한 부품일 경우 해당되고요. 세 번째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AS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공장의 생산 라인, 플랜트 생산 라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부품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판매용이 아닌 오로지 전시 목적을 위한 제품이고요. 여섯 번째는 통관 후
수입국으로 다시 반출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7번째는 완성품 전체를 수출하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물류 방식으로 수입한 부품입니다. 8번째, 완성품 전체를 수출하는 목적으로 원료 또는 원자재 가공 방식으로 수입한 부품입니다. 9번째는 기타 특수 목적으로 강제성 인증, 제품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9가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제, 그러니까 강제성 제품 인증 면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저는 한국이 보유한 유효 3C 인증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명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에서 보유한 3C 인증서는 지금 1111부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전제품, 전자제품, 아동용품, 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31.65%이고 전자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12%, 아동제품은 13.35%, 자동차는 13.16%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 한국이 보유한 유효 3C 자기 성명은 총 580부가 됩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전제품, 저압 전기 설비, 전동기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7.76%이고요. 저압 전기 설비는 33.79%, 전동기는 17.93%입니다. 강제성 인증 제도에 있어서 한중 양국은 상호 인증 제도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역의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즉 IEC와 국제전기기 인증제도 등의 결과를 토대로 인증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인증 제도에 따라서 IEC의 요구에 따라 관련된 인증 제도를 발부할 경우 상대방의 인증 제도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인정을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양국의 무역 발전을 위해 인가위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CATS죠. 공동으로 한중 인증평가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현재까지 총 17회에 이르는 회담을 진행하였고 한중 상호 인증 제도 인정 협정 MRA를 체결하였고 시범 분야에서 이미 시범 분야를 지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이 그 시행 범위입니다. 시행 분야이죠. 다음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 볼까요? 3C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현재까지 중국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안정성을 제고하였고요. 제품이 3C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후 제품의 합격률은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3C 인증은 그 산업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C 기준에 부합하려면 그 생산 라인 그리고 공장 출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해. 그리고 세 번째는 3C 인증은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수입 수출을 금지하였고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 인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 기능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심사를 해야 했는데요. 행정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경제의 발전의 수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외 무역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인증 제도는 국제 범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인증을 통과하면 그 제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그 시장 진입 장벽에도 우리가 용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상호 인증 제도를 통해서 그 무역의 문턱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첫 번째는 시장 관리 수요에 따라 실시간 목록 조정 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시간 목록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가 체계적이고 품질이 안정되며 리스크가 낮은 제품 목록을 3C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고위험 제품을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당국에서는 그 다양한 공고를 현재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요. 복사기라든지 도난 방지 금고 등 12개 제품군은 제외가 되었고 방폭 전기 등 21개 제품군은 그 3C 인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편은 바로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모델을 다원화한 것입니다. 3C 인증은 기존의 자기적 그 평가 방식에 있어서 자기 그 성명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질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인감위는 2018년부터 20개 그 제품군에서 자기 성명 등록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의 전기 제품, 그리고 전동기, 농기계 제품, 용접기, 그리고 리튬 전기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성명 제도인데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실험실을 지정하고 시장관리감독원이 지정한 그 플랫폼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성명 인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생산 기업 역시 자신의 기업이 관련된 실험실 그리고 실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중국의 그 3C 인증 마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평가 방식은 바로 기업의 제품이 시장관리감독원의 지정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실험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시장관리감독국에 그 플랫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성명 제도를 도입한 방식 역시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현재 3C 그 목록에 포함된 내용을 본다면 인증기구에서 인증하는 방식을 택해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특히 가전제품이 이에 해당되죠. 전자기기 제품도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3C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소비재는 아니지만 그 제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큰 규모의 안전 리스크가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 3C 자기 인증서가 있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소비품이 아닐 경우 일반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되는 양이 많고 규모가 크다 보면 일상적으로 접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전 리스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전벨트가 이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주로 이것을 구매하진 않겠지만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드릴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기 드릴 역시 일반적인 소비재는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고 또 우리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전 리스크 역시 높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2018년부터 끊임없는 심화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62개 제품을 목록에서 제외하여 40% 이상 제품을 감축하였습니다. 네, 3C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더 많은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인증 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인증서는 2,000장이 감소가 되었고 19개 상품에 자기 성명을 실시하여 기업 3만 곳에 자기 성명 18만 건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증을 간소화하고 중국 시장에 더 빨리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증 절차의 주기를 30% 이상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 프로세스 기간을 30% 이상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서의 비용 역시 대폭적으로 절감되었고 그 인증서의 그 장당 평균 인증 비용을 4,000위안 정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那么第三部分呢，就是要为大家介 세 绍一下 번째는 여러분께 强制性产品认证 향후 3C 인증의 그 성장 목표, 성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C 인증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제품의 위험성 그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위험군 제품은 3C 인증 목록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관행에 따라서 상품 리스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성명 평가 방식을 실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3C 목록에 자기 성명을 하는 제품을 19종에서 전체 목록의 30%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목표는 실시간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이 상품 리스크와 기업 상황을 종합하여 인증 방식, 내용, 그리고 빈도수를 분야별로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그 전반적인 품질 향상 완성도가 높다면 저희는 그 인증 간소화 정책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증서 관리 방식을 개혁해서 저희가 전자화 증서 발급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 능력을 갖춘 기업의 자체 실험실에서 테스트와 평가를 진행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혁 방향 목표는 바로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행정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3C 인증 목록에 들어있는 그 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엄벌할 것입니다. 이로써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모조품 등의 근원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 플러스가 우리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테스트 등등의 인증 제도는 그 온라인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한중 양국의 상호 인증 강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중 적합성 평가 상호 인증 협정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 인증 관련 분야의 상호 인증 실시 방식 그리고 관리 감독의 기본 틀에 대해서 최적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동시에 3C 인증과 KC 인증 분야 상품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 주세요. 중국의 3C 관련 정보 등은 인가미 공식 사이트 그리고 시장관리 감독 총국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 주세요.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발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저의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기업인 여러분께서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저의 연락처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례 소비재처 부처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非常感谢邱磊副处长。
제가-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추후에 전병서 소장님 발표 이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중국 경제 전문가로 경제 유튜브 등에도 출연하셨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병서입니다. 웨비나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중국과의 관계,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데요. 먼저 저는 그 미중의 전략 경쟁 쪽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최대 관심사는 미중의 그 기술 전략 경쟁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이든의 4년은 어떻게 보면 미중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 세계 넘버 2였던 국가 그 일본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을 표시한 건데요. 1985년에 그 미국과 일본은 지금 중국과 똑같은 그 미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제 전쟁을 했고 1995년에 그 미국 GDP 대비해서 일본이 71%를 도달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한 30년 동안 일본이 이제 좌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2020년에 통계치마다 약간 다르지만 지금 중국 GDP는 미국 GDP의 이제 70에서 71% 정도. 그래서 앞으로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IMF 예측에 따르면 89%, 또 추가적으로 5년을 더 가면 100%를 넘어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앞이 사실은 미중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는 알 수가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역사책을 펴보라는 말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80년대의 전쟁을 보면 무역전쟁에서 시작해서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를 놓고 보면 아마도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역전쟁은 거의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기술전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아직 전혀 미국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전쟁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 85년부터 95년까지 그 미국이 일본을 좌초시킨 배경을 보면 두 개의 창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었고 또 하나가 금융이었죠. 그래서 1985년 이후로 미래 무역 전쟁의 단기적인 변화를 보면 이 방직물, 철강, TV, 자동차 같은 일반 제품의 무역 전쟁에서 통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이어지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프라자 합의, 광장시의 같은 그 환율 전쟁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미일의 경제 구조까지 바꾸는 경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80년대가 반드시 2020년대도 똑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미국의 그 정책을 놓고 보면 이 무역에서는 이제는 추가적인 어떤 논란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를 위시한 이제 기술에서 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음 단계에서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은 바로 금융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엔화가 89년까지 53% 절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추가적으로 48%, 그래서 토탈 69%가 절상이 되면서 일본의 제조업이 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대중국 전략을 놓고 보면 동맹 전략, 얼라이언스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갖지 못하는 유일한 미국의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미국의 힘의 약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왜 동맹인가를 보면 그 차트에서 보시는 30일, 50일, 60, 70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GDP에 대비한 중국 GDP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오바마 1기 때 31%, 오바마 2기 때 51%, 바이든 때 60%, 지금 트럼프 때 60%, 바이든 때 70%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단 한 개의 전략이 뭐 간단하고 좋은데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는 전략은 네 가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전략 경쟁, 동맹 공격, 인권 외교, 기술 전쟁. 그래서 어쨌거나 그 동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긴 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에 국가 간의 동맹은 서로가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밥 먹고 사진 찍는 이제 행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그 동맹 중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경제 동맹입니다. 기술 동맹이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지역 동맹 코드를 뺀 또 하나의 중요한 동맹이 바로 배터리, 반도체, 히토르, 의약품 4개 산업에 있어서 이 동맹을 미국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반도체에서 치열한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하웨이 사태라든지 뭐 이제 SMIC 같은 일도 벌어졌지만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와 그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보면 배터리는 미국은 생산하는 것이 없고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 73%가 아시아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미중 간의 어떻게 보면 경쟁의 또 어떻게 보면 제재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 미국의 본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과 시장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은 스마일 커브를 그래서 R&D와 마케팅만 하고 생산은 아시아, 한국, 대만, 중국에 이제 갖다 놓은 이 40년간의 국제 분업이 문제가 되죠. 지금 뭐 언론에서는 그 중국이 아주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안을 들여다 놓고 보면 사실은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과 판매를 보면 미국이 거의 이제 50% 가까운 판매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생산 점유율은 12%에 불과해서 35% 이상의 이 생산 갭이 있죠. 그걸 커버해 주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반도체에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동맹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아시아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없이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과 대만이 그 파운드리 산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 CPU, DRAM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에 쓰는 AP 그리고 낸드 플래시 바운드리를 놓고 보면 미국이 1등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3가지고 나머지 3분야에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와 미국 또 아시아 국가와 중국과의 협력의 모델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미중 전쟁에서 그 전 세계가 관심 갖는 것은 바로 GVC의 재편이죠. 그래서 이 뭐 생산 기지의 디커플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중국의 미래 또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제조업의 클러스터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아시아고 40년간에 구축된 이 생산 클러스터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20년 전에는 독일과 미국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 중국이 제조업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Back to the USA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Back to the Future냐 아니면 Back to the USA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재 또는 히토류 그리고 제약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 미국으로 회귀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지금 제약에 있어서도 그 API 활성 제약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세계적인 공급지고 히토류 마찬가지로 중국이 세계적인 공급지지만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다른 이제 환경 문제
그리고 가격의 문제, 그리고 숙련 노동자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백투 더 USA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언론에 제기하는 디커플링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그래서 세미 디커플링이 아마 그 디렉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대순환 경제 안을 들여다보면 기술 국산화, 부품 국산화죠. 그래서 중국이 일정한 부분만큼 OEM 기지에서 부품을 국산화하는 이런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자본재나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소비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던 것, 이것을 일정한 부분만큼 이제 국내로 가져오는 세미 디커플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그 세계는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표준이 생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미국 스탠다드, 일본, 대만, 한국, 유럽의 그 미국식 표준. 그러나 동남아 지역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동남아는 미국과 중국의 두 개의 표준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미국형 GVC하고 중국형 GVC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그 세미 디커플링은 그 미국과 중국의 스탠다드나 제품이 완전히 갈라서는 이중 체제가 되는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방, 정보보안, 통신, AI, 그리고 히토류, 첨단 장비, 가전 같은 부분은 둘이가 서로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 그 대신 미중이 1.5중 체제, 서로가 겹쳐서 가져가는 것을 놓고 보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는 이것은 이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와 똑같은 이제 그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이제 OEM을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은 일반 공업 제품에서는 뭐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세미 디커플링의 스타일은 세 가지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얘기를 아까 상무관 그 서기관님도 사무관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한데, 중국 경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사분기 18.3 뭐 너무 높은 숫자가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이고, 정상적인 이제 5%, 6%대가 갔을 때가 바로 중국의 진짜 실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보면은 그 대순환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쌍순환이라는 단어로 이 키워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환경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내부 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쌍순환, 듀얼 서큘레이션 이코노미로 하는 것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수 플러스 국산화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서방 세계가 많이 갖는데, 지금 그 전통적인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 중반에 63%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때만 해도 수출이 무역이 안 되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계였지만, 작년에 이것이 3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GDP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은 83%가 내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금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스위스 계약,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의 변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현하냐 하는 문제는 분배 확대, 소득 향상, 신소비 SOC를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서방 세계 생각하고 달리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럭셔리 그 명품의 소비를 보면 작년에 35%를 중국이 소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내수 소비 유통시장 규모를 보면 물론 그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 중국이 2020년에 미국의 소비 유통시장을 제치고 세계 1등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뭐 2021년, 2년에는 미국이 다시 이제 중국을 추월하겠지만, 그러나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소매 유통 시장은 미국을 이제 넘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면 중국의 내수 전략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제 도시화 인구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결국 MZ세대,
저는 MZ세대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세대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95년생 이후 그 조우 호하고 링링 호 세대들의 인구를 보면 이게 전체 인구의 중국의 30%인데 이 인구가 4억 2천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인구들, 이제 이런 젊은 세대의 소비가 아마 중국을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기업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정책을 금년에 보면 금년 뭐 양회의 때 그 리커창 총리의 그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8가지를 이제 핵심적인 정책으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3번 내수 확대, 4번 전면적인 개혁 개방, 그리고 8번 저탄소 녹색 경제. 요것이 이제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 위기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언론 그리고 서방의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론, 금융 위기론이 뭐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뭐냐고 그러면 FDI, 외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빨간색이 중국이고 노란색이 홍콩까지를 포함한 건데 지금 빨간색 중국 본토로 투자하는 것을 보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 중국의 위기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FDI는 줄어든 적이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서방 세계가 말로 얘기하는 것과 행동은 달랐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 레토릭이나 이제 미중의 그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싸움에서 나오는 그 레토릭을 액면으로 믿으면은 실수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제조업의 비중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쳐놨습니다만은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을 한 거기도 한데 앞으로 5년 뒤에 전 세계 마켓의 40%에서 50%를 넘어가는 아이템. 이게 보면 이제 중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중요한 소비재에서 이게 5%가 아니라 50%를 넘어가는 인더스트리 대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 홍콩까지 포함하면 32%고 무역 수지 흑자의 110% 가까운 것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 하나는 이렇습니다. 대중 수출을 보면 자본재하고 원자재가 94%고 소비재는 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 중국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 지금 중간재와 자본재는 국산화가 대대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로 소비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한국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것은 이제 굉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그 쌍순환 전략에서 자본재, 원자재는 국산화와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재는 굉장히 커지지만 우리 비중이 너무 낮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이 서로 전쟁하고 있고 또 중국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최대의 그 자동차 시장, 럭셔리 시장 그리고 중국 다음번으로 미국 다음번에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전략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국 해야 될 거 빨리 정해야 되고 진중국 해야 될 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중국 제조업에서 많이 실패해서 또는 이제 퇴출했다는 기업들이 넘쳐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세계적인 생산 기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의 퍼캐피타 인컴이 10,000불을 넘어가면서 나타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커지는 소비 시장은 빨리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인건비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은 빨리 퇴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중국 위기론으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이 탈중국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출하려 할 때 결국은 그 사이 한국은 우리가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입고 바르던 그 아이템들을 중국에 팔아서 소위 말하는 한류 제품들로 이제 큰 재미를 받지만 지금은 중국은 이미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관광객이 가면서 전 세계 브랜드를 다 이제 섭렵을 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결핍을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답이고 한국의 잉여를 이걸 공급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전략이 바꿔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BHTF입니다. 뷰티, 헬스, 테크, 파이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아이템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메이투안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제재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중국의 모든 그 컨슈머의 라이프 스타일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중요한 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중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과거처럼 이 로드샵을 오프라인의 매장을 200개, 300개, 500개, 7,000개를 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지금 디지털 커넥을 어떻게 하고 중국의 플랫폼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 이제 올라탈 것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 또 협회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미 디커플링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퇴출하는 많은 제조업의 의미는 바로 왼쪽 차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인건비가 이것이 이미 멕시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고 여기서 이 인건비에서 답을 못 내는 산업은 빨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가는 것이 답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리쇼링을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리쇼링이냐 니어쇼링이냐 이걸 보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리쇼링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례들을 놓고 보면 지금 글로벌 기업의 GBC 재편 사례를 보면 탈중국을 한 기업을 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샤프, 교세라, 카시오, 유니클로 보면 전부 어디로 갔냐면 베트남하고 인도, 태국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동남아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쇼링을 성공한 케이스로 대표적으로 사례를 드는 것이 바로 아디다스 독일인데 최근에 그 아디다스도 독일에서 스마트 공장이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마켓이 있는 곳으로 공장을 팩토리가 가는 것이지 이것이 마켓이 없는 쪽에서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리쇼어링은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탈중국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 이 실패한 사례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래 그럴 때 그 중국에서 이긴다는 말, 그 성공한다는 말을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어려웠던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지 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입구자요. 중국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어가 되지 않는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우리 미국을 상대로 비즈니스에서 영어가 안 된다. 근데 이것이 비즈니스 될 거냐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다롤자가 같이 있는데 시간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그 저도 비즈니스를 많이 해봤지만 이 시간의 속성이 되지 않으면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데 그것에 조바심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조개 폐차가 있는데요. 돈은 순리대로 벌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범자 평상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글자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성공하는 이제 중국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노하우가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글자들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마지막 글자를 한번 그 잉이라는 글자를 바꿔봤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제 작은 생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나중에 그 톡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전병서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저희 질의응답을 몇 개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전 질의 중에 기업인 출입국 패스트트랙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중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혹시 먼저 왕효 사무관님 대답 가능하실까요?
好的，主持人，我来为各位企业家来详细介绍一下中韩快捷通道制度。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국, 중국에서 연속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 종사자가 왕래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업무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패스트트랙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사들을 빠르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 지역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 광동, 사천, 안회이 등 10개 도시와 성입니다. 또 양국의 상이하에 저장, 지린, 허베이, 후베이, 후난, 장시 등 9개의 성과 도시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총 19개 지역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면은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입국 허가증, 즉 성급, 시급 또는 지방 도시급에서 발급한 이 요청서입니다. 요청서를 갖고 중국에 입국을 해서 입국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 기업인들이 외국인 입국 허가증을 갖고 입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학 입학 통지서를 갖고 이 유학 증명서를 발급하기만 하면은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들은 이 백신 접종 증명을 들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증명서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자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서는 반드시 성급 혹은 C급 등 다양한 이 정부에서 발급을 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국을 한 후에는 업무를 하는 도시, 지역, 그리고 업무를 하는 지역과 집 사이에만 왕복할 수 있게끔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14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은 이미 2만 명이 사용을 하였고요. 대기업 그리고 한국의 상무회 등 기관이 이 제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 측은 당시 양국 정부는 한국의 무역협회 산하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창구로 하고 이 창구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역협회 산하에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하면은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 또 중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핫라인을 통해서 1566 8106번을 통해서 핫라인을 통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로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전병서 소장님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중국 진출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 성공 비즈니스 비밀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 비즈니스에서 저는 뭐 한국의 그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 성공보다가는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안 되는데 가서 이제 물건을 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언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 중국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중국 인력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패한 많은 이유를 놓고 보면 현지 법인의 대표가 한국인이었냐 중국인이냐를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분이 중국어가 어느 정도 되냐를 체크를 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적어도 한국에서 중국의 현지 법인의 대표를 보낸다고 하면 중국어가 되는 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공부를 하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지 법인을 낼 때 그 현지의 이 유명한 명문대학 출신들을 이제 스카웃을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관세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거기서 중국의 인력들은 적어도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이제 그런 분들을 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 가장 좋은 네트워크는 결국은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이 우리하고 똑같은 네트워크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연이죠. 그래서 중국의 CEO 과정 그리고 EMBA 과정 같은 것들을 한국의 경영자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뭐 저도 중국에서 그 생활도 하고 일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석사도 해보고 박사도 해보고 중국의 명문대학에서 CEO 과정을 제가 칭화베이다 후단 지하통 4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채널에서 저는 뭐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클래스메이트죠. 동시들의 도움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중국을 제품과 기술로 갖고 가서 이제 팔아보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인의 채널에서 중국인의 마음을 읽고서 이 중국인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이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영자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국의 뭐 중견기업들의 그 연령대를 보면 지금 2세 경영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2세 경영자분들의 경우들은 다 이제 영어는 뭐 잘하시니까 적어도 이제 MBA는 그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뚫으려고 할 때 그 중국의 명문대학에서 MBA를 한 것이 그것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뭐 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지원 G2에 2개의 나라의 언어와 그리고 채널이 있다고 하면 뭐 그보다도 더 좋은 그 비즈니스에서 무기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어 그리고 현지 학교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던 건데 그 중국 법인 진출 이후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이 2개 있었습니다. 아까 왕효후 사무관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수입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 그리고 중국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好的，谢谢主持人。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수입 박람회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올해로 4차를 맞이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항상 개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현지에서 따로 행사장을 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발표했을 때 한국에서는 국제 무역 협회를 통해서 이 주최 측을 협회로 해서 이 수입 박람회에 참여를 하거나 참관을 하고 싶거나 이럴 경우 협회를 통해서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 측과 교류 소통을 하는 인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해서 문의를 해서 중국으로 와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따로 개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마트 팩토리의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은 이미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매년간 탑 10의 스마트 팩토리를 발표합니다. 매년. 그래서 매우 우수한 기업이 이 탑 100 링크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이치 자동차 또 하이얼 브랜드는 2020 탑 100에서 모두 다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중국의 인터넷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브랜드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모두 다양한 실천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 역시 스마트 팩토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역시 중국에서 중국의 유명한 이 인터넷 브랜드와 함께 기업과 함께 협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투자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